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어제는 뭐 미국장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반장 네. 있었습니다. 반장이 있었는데 어제 방송 안 했으니까 좀 마감장 한번 네. 살펴보시면은 네. 다우존스는 0.91%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35%, S&P 500은 1.1% 상승했습니다. 산타랠리죠, 산타랠리. 네. 기술주를 중심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올해는 참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마음이 되게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오전만 했는데 저렇게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수익을 많이 보셨을 거고 네. 되게 1년 내내 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특별히 마음의 흔들림 없이 좋으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장에서도 뭐 그 저기 어디야 전력기계 이런데 네. 했던 분들은 뭐 300% 이렇게 오른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워낙 대형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진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장하셨던 분들은 고생이 좀 마음고생이 좀 많으시지 않았나. 네.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굉장히 좀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악권에서 저희가 이주호 기자하고 저하고 그냥 너무 모든 사람들이 한국 망했다고 막 그러니까 좀 안 망한데 좀 찾아보자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의 성장의 DNA는 뭐였는지 뭐 그래가지고 뭐 힘내라 대한민국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댓글 반응도 굉장히 시니컬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래봐야 결국은 중국한테 다 따라잡힐 거다. 뭐 미국은 영원히 못 따라갈 거다. 뭐 그리고 이제 인구 줄어들면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반적인 경제 심리가 안 좋은 상황인데요. 첫 번째 뉴스 좀 자연스럽게 연결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왔는데 이거는 좀 심합니다. 한번 그냥 차트로 보시죠. 네. 네. 야, 이게 2020년 3월이면 코로나19 때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여태 이렇게까지 소비자 심리가 안 좋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걸 집계하던 시기가 그 비상계엄 발령 후에 그 네. 탄핵 정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조사를 좀 했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안 좋았습니다. 88.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100을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데 이게 88.4까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낙폭이 큰지 한번 같이 보시면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우리 올해 내내 한 5월 달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100 이상은 됐었어요. 네. 근데 12월에 딱 그 기간에 맞물리면서 무려 12.3포인트. 정말 크게 빠졌죠. 그러네요. 보통은 한 1포인트 정도 빠지거나 뭐 많아야 2포인트 뭐 이렇게 빠지는데 12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개별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 경기에 대한 부분도 무려 18포인트가 빠졌고요. 네. 향후 경기 전망에도 18포인트가 빠지고 뭐 취업 기회 전망도 14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금리 수준 전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리는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네. 5포인트 정도가 플러스가 됐습니다. 근데 그나마라도 좀 그래도 이거 좀 일시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딱 그 집계했던 시점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해서 보면은 이 소비자 심리 지수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지수 중에 이거는 뉴스 심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뉴스 심리 지수는 뉴스 심리 지수도 지난 3일에 92.81을 기록하다가 11일에는 77로 거의 20포인트가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 뉴스 심리 지수가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뉴스 심리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뉴스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네. 거기를 지수화 시켰던 건데 이 부분은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한 1개월 정도 선행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지수가 딱 그 시점에 있던 지수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뉴스 심리 지수는 이제 반등을 한 상황이라 다음 달에 집계를 하게 되면은 좀 반등을 네.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소비자 심리 지수는 굉장히 안 좋고요. 네. 그 종합경기 BSI 지수라 그래서 이건 한국경제인협회에서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여기도 84.6 내년 1월에 대한 전망인데요. 네. 84.6이면은 거의 팬데믹 정도까지 가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인상적인 부분은 2년 10개월 이상 부정적인 심리를 보이고 있다. 이것도 기준선이 100인 거죠? 예, 기준선 100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나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안 좋고요. 부문별로 보니까 내수 88, 투자 89, 고용 90, 수출 90, 자금 사정 92, 채산성 94, 재고만 104입니다. 재고는 100이 넘으면 안 좋은 안 좋은 겁니다. 거죠. 네. 네. 그래서 재고만 오히려 100을 넘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기업들에 대해 기업들도 좀 심리가 안 좋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이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통화신용정책을 끌고 갈 것인가라고 했더니 물가 상승률 안정세가 좀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성장의 하방 압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다 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불확실성 증대와 주력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 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점을 고려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뭐 한국은행에 쓰는 표현은 굉장히 좀 보수적인 표현을 막 쓰는데 요 정말 보수적인 단어 선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너무 체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안정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요거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는데 네. 이미 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률 둔화 자체가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정치 불확실성 증대 뭐 와닿으시죠? 네. 주력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이것도 와닿습니다. 통상 환경의 변화 네. 그리고 경기 하방 리스크 뭐 이게 다들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 중인 시장 안정화 정치도 계속적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을 할 것이다. 네. 지금 뭐 기획재정부하고 한국은행은 거의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지난 24일에 네. 그 시장 마감 때쯤에 갑자기 환율이 팡 튀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뭐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만 아 이거 진짜 약간 이제 장 끝났다 내일 쉬는 날이다 라고 해서 쉬는 그 심리를 이용해서 투기 세력들이 좀 움직인 게 아닌가.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늦추면 언제든지 튀어들어올 그 세력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네. 네. 요런 얘기들을 그때 그 시장 플레이어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거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현재로서는 이제 예산은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통해서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 추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치적 불확실성에서 추경 논의보다 더 시급한 일들이 훨씬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일관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알게 모르게 움직이고 있는 기관이 이제 금융위원회가 좀 굉장히 바쁘게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은행들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아니라 은행들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푸는 것도 부양 효과가 좀 네.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그 정책금융기관들 그러니까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해서 내년에 247조 5천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규모가 되게 크구나 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실질적인 규모는 한 7조 원 정도 늘어나는 거라 올해보다 2.9% 정도 확대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내년도에 생각하는 경제 성장률 전망에 비해서는 네. 정책금융의 어떤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부양 효과가 있는 것은 일부 있습니다만 네. 이게 2.9%라는 뭐 규모 성장이 그렇게까지 뭐 경기를 부양시킬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금융 정책하고 재정 정책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은 그 금융 정책은 좀 타겟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재정 정책도 타겟을 할 수 있는데 네. 금융은 조금 더 이제 기업에 포커싱을 해서 할 수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기업 대출만 조금 완화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요? 분야를 정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올해보다 20조 원 많은 136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공급 규모는 7조 원이 늘어나는 건데 네. 그럼 2.9%입니다. 근데 5대 중점 전략 분야에만 20조 원을
넣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데를 좀 줄이더라도 아. 5대 중점 분야에는 좀 늘리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17.2%가 많은 136조 원이 공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하게 선정된 분야를 집중 공급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뭐 반도체와 바이오, 인공지능 같은 첨단 산업 육성 분야에 37조 2천억 원이 공급이 되고요. 그 나노, 수소, 태양전지, 물산업 등 미래 유망 산업에 21조 5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석유화학과 태양광 요 부분은 왜 공급을 하는지 좀 느낌이 오십니까? 석유화학, 태양광 워낙 안 좋아서 사업 재편하라고 공급해 주는 겁니다. 구조조정 좀 하라. 예, 구조조정해라. 그러니까 이게 구조조정하는데 뭐 그냥 뭐 문 닫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는데 네. 이게 문 닫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합치거나 아니면 없앨 때도 이거 빚잔치를 또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여기에 산업 구조 고도화 그리고 이게 합치면서 일부 정리하고 고도화 시켜야 되는 부분들은 고도화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31조 원이 투입이 됩니다. 31조요? 예, 예. 와. 근데 이게 대출입니다, 대출. 네네네. 그러니까 자금을 이거 얘기하시면은 또 혈세 낭비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이거는 세금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산업은행의 어떤 자본금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직접 투입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회가 이 예산 심사를 지금 특별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책금융을 좀 이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신속하고 좀 타겟을 잡아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측면이 있고 국민 세금이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쪽 금융정책 쪽이 좀 네.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금융정책 쪽은 상대적으로 국회 통제를 덜 받기 때문에 네. 그 정부가 좀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비판을 아. 받을 여지도 네.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 중소기업들의 16조 7천억 원이 책정이 좀 됐습니다. 지금 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서도 이게 우리나라 스타트업 벤처 캐피탈 산업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오늘 제가 뭐 직접적으로 드리려 그러는 건 아닌데 대부분 이게 모태펀드 들어가면 매칭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네. 들어갈 때도 이제 투자라고 하지만 뭐 투자 수익을 보장을 한다거나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내가 그 기업한테 나 얼마 이상 보장해주면 내가 네 주식 사줄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근데 벤처 캐피탈 산업에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얼마 이상 보장해달라. 그리고 이거를 뭐 만약에 못하게 되면은 네. 풋옵션을 넣어가지고 네가 다시 사달라.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그 후과가 IPO 시장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는 좀 저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벤처 캐피탈을 엑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IPO가 고점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좀 주가 관리를 좀 안 해서 그때 공모주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이 좀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네. 좀 제대로 취재해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심리는 매우 안 좋다. 그리고 그거를 좀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라든지 금융위원회 같은 곳들이 뭐 좀 이런저런 뭐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준다거나 네. 아니면 정책 금융의 집행 규모를 좀 늘린다거나 이런 식의 대응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바로 가보죠. 두 번째 뉴스는 토요타가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14억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적극적이네요. 예, 적극적입니다. 토요타 자동차 북미법인이 뭐 미국에서 사업하는 회사로서 중요한 행사에 기부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내니까 낸다라는 얘기들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100만 달러라는 숫자가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 네. 100만 달러를 좀 이주호 기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100만 달러요? 100만 예. 달러? 왜요? 마크 저커버그 네. 100만 달러 냈죠. 네. 아마존 네. 100만 달러 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오픈 AI 다 100만 달러 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왜 그런가 해서 이제 뉴욕 타임즈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100만 달러를 기부를 하면은 네. 1월 17일에서 20일 사이에 열리는 취임 행사 중 6개에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저기 뭐야? 티켓 값이군요. 일종의 14억짜리 티켓 값. 이라고 보이죠. 네. 물론 자 뭐 티켓 합니다. 그건 아닌데 네. 그렇게 하면은 행사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취임식 행사하면은 네. 누구 올 것인지 명단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명단을 쓸 때 뭐 돈 내면 명단 써드릴게요는 아니지만 네. 명단을 쓰는 거는 이제 초대하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100만 달러를 기부하면은 이제 그 일종의 뭐 불문율이랄까? 네. 암암리에 그냥 서로 아름아름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이거를 100만 달러 기부하고 이제 행사를 참여를 하게 되면은 당선인 부부를 이제 만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취임식이라든지 취임식 행사에는 내각 인사들이 쫙 포진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런 자리에서 뭐 제일 뒷자리에 앉아도 장관 정도 만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참 미국은 참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대충 티켓값을 뭐 취재를 하면 알 수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 부부가 참여하는 일요 예배에 네. 참석을 하려면 10만 달러, 한 1억 5천 정도를 내면은 네. 그 일요 예배 볼 때 그 예배장에 참석을 좀 할 수 있나 봅니다. 아 근데 교회일 텐데 함부로 못 들어가나 보네요.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가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네네. 저도 대통령 행사를 참여를 하려 그러면은 거기 뭐 경호라든지 명단 접수라든지 이거 굉장히 깐깐하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교회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닐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보통 저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성이라든지 현대차 출입 기자를 할 때 네. 현대차 삼성전자 출입 기자가 현대차 삼성전자 출입 그 행사에 참여를 하려 그래도 네. 그 자리에 대통령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주로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하려 그러면 저희도 이제 멀리서 그 경호 그 위치 밖에서 봐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여기도 이제 교회에 갈라 그러면 교회에서 사람을 정하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10만 달러가 이제 암암리에 돼 있고요. 같은 날 예배 끝나고 나면은 원래 예배 끝나고 나면 같이 밥도 먹고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만찬이니까 저녁 행사입니다. 저녁 행사 갈라 그러면은 보통 그 정프로님 저녁 드실 때 쓰는 돈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최소 25만 달러. 25만. 네. 조금 더 쓰긴 하네요. 네. 그래서 그 중요한 게 그 무도회 참석이라던데. 그러니까 만찬이 이제 저녁 먹으면서 있는 자리니까 아 그런가? 거기 25만 달러면 이제 3억 7천만 원 정도를 네. 됩니다. 이 정도면은 미슐랭 3가 가야 됩니까? 에드워드 리가 취임식 만찬 한번 그 저 케이터링 했었다 그랬죠. 미국 네. 대통령? 그랬던 걸로 저는 아 기억나는데. 그래요? 예. 뭐 아니면은 댓글로 좀 정정을 좀 해주십시오. 네. 가장 낮은 등급이 뭐 기부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 5만 달러. 예. 라고 합니다. 7천만 원 이상 기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회사 중에는 GM 포드도 100만 달러 기부를 했고요. 거기에 행사에 취임하는 그 차량 제공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돈을 냈던 거는 네. 굉장히 적극적인 지지의 표명입니다. 근데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도 싫어하고 네.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싸우려고 그랬죠. 뭐 그러니까 싸우려 그러는 게 그 산업적인 싸움이 아니라 주먹질을 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근데 왜 안 됐지? 그냥 그때 일론 머스크가 아프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모르겠네요. 뭐 유야무야 없어지긴 했어요. 막 연기되다가 예, 좀 예. 유야무야 뭐 사라지긴 몸이 했죠. 안 좋다 뭐 네.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때 만약에 주커버그가 일론 머스크의 팔을 꺾었다면 그럼 메타도 꺾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회사들도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환경 보조금 같은 경우, 뭐 친환경차 보조금 같은 경우가 더 중요한 데가 지금 GM이나 포드이기 때문에 네. 별로 긍정적이진 않았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캘리포니아의 빅테크 중에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취임식 행사에는 네. 일단 돈은 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는 거고요.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멕시코 관세가 가장 큰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멕시코에다가 뭐 토요타를 비롯해서 뭐 GM, 포드 다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든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 좀 기부금을 내는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일단 그 뭐 서한들은 보냈습니다. 대한상이라든지 한국 경영자 총협회라든지 여기에 뭐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서 여기에 서한 보내면서 사실
우리는 서한을 보낼 자격은 있습니다. 음. 왜냐면 뭐 미국에다 진짜 많이 투자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제조업을 갖춘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미국에다 제조업을 줄 수 있는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음. 근데 한국은 뭐 자동차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뭐 해서 바이오도 있고 되게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너무 좀 조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국경제인협회 유진 회장, 여기 풍산 회장인데 예. 이분이 미국에 좀 네트워크가 좀 있습니다. 그 총알. 그래서 네. 조금 은밀하게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활동들이 있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호세무뉴스 뭐 미국 권역본부장을 CEO로 선임을 했었고 그게 현대차 역사상 외국인이 CEO한 건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한 미국 대사 출신의 성김 고문을 대외협력 사장으로 좀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SK그룹 같은 경우도 무역대표부 비서실장, 뭐 상원 재무부 국제무역 고문 등을 역임했던 폴 딜레이니 부사장을 SK아메리카스 대관 조직으로 임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은 지금은 기업이 글로벌 경쟁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업계하고 이제 그 정부가 한 팀으로 움직이면서 지금의 어떤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기민하게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전반적인 뉴스 플로우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도요타가 낸 것도 아니고 도요타 북미 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이 돈을 내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미국 취임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국인이 네. 트럼프 당선인한테 돈 주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도요타 북미법인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정치인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가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좀 빨리 안정을 찾고 좀 기민한 대응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세 번째 뉴스도 얼른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수입차 1위가 독일이고 네. 2위가 중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 예. 그러니까 워낙 이제 다른 나라가 별로 없으니까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일본 차도 잘 안 팔리고 미국 차도 좀 그렇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테슬라. 모델 Y가 네, 테슬라.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 예. 테슬라하고 볼보. 볼보. 네. 네. 이게 1위가 독일로 10만 9천 대가 1위 독일 차고요. 네. 2위가 중국산 승용차 5만 6천 대고 3위가 미국산 4만 3천 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산이 5만 5천 대로 2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네. 근데 올해는 그 역전이 됐습니다. 음. 중국산이 좀 됐는데 아무래도 모델 Y, 모델 3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수량이 늘었고요. 네. 여기만 2만 9천 대니까 이게 한 5만 대 중에 절반 이상은 테슬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 트럭이나 뭐 이런 뭐 미니버스 이런 거 중에 왜 중국 전기차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많이 차지한 줄 알았더니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볼보도 한 13,000대 정도? 두 개가 다 했네. 그렇죠. 네. 예, 볼보의 한국 판매 대수가 13,000대니까 이게 S90, XC60 요게 미국 저장성에서 들어오거든요. 네. 중국 그리고 저장성. 예, 예. 미국 중국 중국 저장성. 그리고 BMW 일부 전기차하고 네. 그 폴스타 네. 그 지리산하에 있는 네, 거긴 네, 한데 네, 네. 중국산 자동차가 그것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고민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중국산 테슬라니까 괜찮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건가라고 했을 때 EU에서 중국산 전기차에다 관세를 45%를 매기는 정책을 추진하자마자 네. 11월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의 점유율이 6월에 11%였는데 네. 한 달 만에 7.4%로 내려갔습니다. 오. 11%에서 7.4%로 한 거의 방에 내려간 거예요. 30%가 줄어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중국이 진격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라고 본다면 네. 사실 미국으로 진격하기도 쉽지 않죠. 네. 지금 유럽에서도 이런 상황이 됐죠. 네. 그러면은 뭘로 밀고 들어올 거냐는 어디로 가야 될 거냐라고 본다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정도 가격의 구매력을 가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뭐 동남아에다가 뭐 모델 3, 모델 Y 팔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아니면 일본인데 일본은 자동차 규제는 정말 복잡한 나라입니다. 네.
거기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자동차가 들어가도 네. 거의 뭐 수입차 지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상한 규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네. 그럼 한국에 지금 이제 BYD라든지 그게 이제 다음 달부터 들어올 건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게 테슬라와 볼보는 중국산이지만 괜찮아. 괜찮고 그러면 BYD는 안 돼. BYD 뭐 장성기차 이런 건 안 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명분이 좀 안 서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 대한 반감만 생각하면 우리도 뭐 유럽이나 미국처럼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테슬라나 볼보 같이 인기 많은 차량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은 소비자들이 분명히 거기에 반감을 가질 거고 네. 그럼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멀쩡하게 팔고 있는 회사가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현대차 기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테슬라 볼보를 못 사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그러니까 중국과의 어떤 힘의 싸움의 문제에서 이걸 못 올린다라는 네. 부분들을 차치하고라도 우리 국민적으로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 야 뭐 남들도 다 하는데 우리도 무역 장벽 올려야지 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쉽거든요. 네. 말로 하기는. 근데 실제로 실행을 하려고 디테일로 보게 되면은 그럼 테슬라 모델 3 가격 올라가요. 볼보 S60 가격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혜택을 보는 건 현대 기아차예요. 그거를 우리가 국민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부분도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BYD 같은 경우에 지금 6개 딜러사 선정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야 그래도 중국산 전기차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테슬라인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네.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중국 자동차가 우리나라 수입차 중에 중국에서 만든 자동차가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여러분께 희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잠시 후에 박병창 이사님 시간에 네. 그래비티 샴푸 있잖아요. 예. 네, 그거 한번 저희가 핫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비티 샴푸 없어서 못 파는 거 아시잖아요. 네. 네. 이건 뭐 모르는 분은 굳이 뭐 관심 가지실 필요는 없고 아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는 만한 내용이라 그거 뭐 당근 같은 데서 엄청 비싸게 또 팔립니다. 워낙 이 제품이 없어갖고 네. 그거 저희가 이따가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